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제 부모님은 둘만으론 부족하셨나 봅니다. 저는 6남매의 첫째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치면 K장녀죠. 제목이 맞나? 6남매라는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 장미희 씨가 했던 떡 싸세요, 떡이요 라는 대사가 정말 많이 유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드라마 현실판이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진짜예요. 엄마, 셋째가 또 방 어질러놨어. 치우지도 않고 나가서 놀고 있다고.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언니, 네가 좀 치워줘라. 지긋지긋해. 네가 언니고 누난데 동생들 잘 봐줘야지, 응?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니? 동생들 잘 돌봐줘. 그리고 막내 동생은 이제 태어난 지 2년 정도?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지만 크려면 한참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이 넉넉해서 이렇게 형제가 많냐고요? 전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저도 어렸는데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마치 동생들의 또 다른 엄마처럼 동생들을 챙겨야 했죠. 그런 제 처지가 너무 서글펐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음주를 즐겨 하셨었어요. 늘 취해 계셨던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도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서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자는 척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게 사고가 생겨 아버지는 막내가 말하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컸지만 우리 6남매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키우셔야 하실까 하는 걱정도 정말 컸어요. 사실 저라고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저 역시 어린 나이였고 부모님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괜히 어머니에게 나쁜 말도 하고 투정도 많이 부렸죠. 그런데 어느 날 목이 말라 깬 새벽 어머니께서 숨죽여 우시는 걸 봤어요. 여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갔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나 정말 자신이 없어요. 당신 없이 이 아이들을 당신 보기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키워낼 자신이 없어요. 매정하게 꿈에도 한번 찾아오지 않고 정말 너무해요. 나 힘들어요. 무섭고요. 그래도 해볼게요. 당신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자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줘요. 우리가 첫째는 정말 잘 낳은 것 같아요. 미자도 아직 많이 어리고 내 손길을 많이 기다릴 텐데 미안하고 안쓰러워요. 여보, 하늘에서라도 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줘요. 나 정말 잘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해줘요. 알았죠? 엄마는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저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 아이는 벌써 6명이나 낳았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저는 물을 마시러 가는 대신 조용히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부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게 말씀도 잘 듣고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기로요. 우리 딸 정말 고맙네. 엄마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엄마 힘든데 당연히 내가 많이 도와야죠. 동생들 걱정하지 말고 가게 다녀오세요. 엄마, 오늘도 반찬 많이 팔고 와.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가게로 와. 알았지? 응,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머니께서 제일 잘하셨던 건 음식이었어요. 어머니의 시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선 외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혼자 남은 며느리가 많이 신경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힘들게 농사지어서 버신 돈으로 집 옆에 작게 반찬 가게 하나를 내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의 깻잎장아찌, 오이지와 오이지 무침을 제일 좋아해요. 계절에 맞게 조물조물 무쳐낸 나물들, 그리고 각종 김치. 가게가 협소해 반찬 대부분을 집에서 만들어 집에선 항상 음식 냄새가 났어요. 집 역시 넓지 않았기에 환기를 아무리 해도 음식 냄새가 빠지지 않았죠. 거기에 여름엔 육남매 땀 냄새까지 더해 냄새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집엔 우리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작게나마 마당이 있어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어린 동생들 편하게 씻길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반찬판 돈으로 저희 육남매 학교 보내고 열심히 키워주셨죠. 정말 고등학교 안 갈 거니? 응? 그래,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희 전부 대학까지 보내줄 자신은 없어. 그런데 고등학교까진 다녀야지. 미자야, 엄마 괜찮아. 고등학교까진 졸업하자. 엄마, 나 정말 괜찮아요. 엄마 옆에서 같이 반찬 만들면서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애들 아직 크려면 멀었는데 아무리 3년이라고 해도 그동안 제가 엄마 옆에서 도와드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공부는 꼭 지금 안 해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거고, 대학도 제가 돈 벌어서 그때 공부해서 가도 되잖아요. 꼭 우리 집 옆에 있는 서울대 갈 필요도 없고. 제 성적에 맞춰서 해보고 싶은 공부 생겼을 때 그때 갈게요. 공부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나 보지 마요, 엄마. 네? 네가 그러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널 볼 수가 없어. 여태 고생시킨 것도 너무 미안한데 공부까지 포기하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떻게 하긴? 우리 열심히 반찬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가고 여행도 다니고 조금 미룬 공부도 하고 동생들도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엄마도 이제 좀 쉬시고요. 그래, 알았어.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진짜 고마워.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집은 서울대학교 근처였어요. 주변에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자취를 많이 했죠. 예전엔 지금처럼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신촌하숙. 그런 식으로 우리 집 주변에도 하숙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찬 가게 주 고객은 하숙집 주인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다들 시골 고향에서 올라와 처음 서울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았기에 고향 생각나는 반찬들부터 나름 서울에서 유행하는 그런 반찬들도 많이 만들어서 팔았죠. 그때는 반찬 가게가 조금 넓어져서 이제 모든 음식을 가게에서 만들 수 있게 됐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됐고 손이 점점 야무져서 어떤 반찬은 어머니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됐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반찬으로 드릴까? 반찬이 아니라요.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무슨 일? 이거 며칠 전에 여기서 산 건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머리카락?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왔잖아요. 환불해주세요. 미안해요. 불쾌했겠다. 잠깐만요. 이 반찬을 며칠 전에 샀다고요? 그런데요. 무슨 요일에 샀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반찬 가게에선 이 반찬을 팔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여기서 산 거 맞아요? 반찬통도 여기 가게에서 주는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샀다면 산 거지. 무슨 말이 많아. 너 뭐야? 이 집 아들이야? 아니, 나도 손님. 너 무슨 과야? 몇 학번이야?
아이고, 싸우지들 말아요.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써서 만들게요. 별꼴이네, 진짜. 빨리 환불해줘요. 환불해주지 마세요. 예, 저기 밑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집 아들이에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맞아요? 너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니잖아. 그런데 학교 다니는 척 돌아다니며 너네 가게 많이 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봤어. 반찬 종류도 많지 않던데 거기다 이런 비열한 짓을 해? 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싶은 거 맞아? 에이치, 아휴, 저 고마워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더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다 먹지도 못해서 남길 거예요.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들 욕심으로 가져갔다 버리면 안 되죠. 다음에 주세요. 덕분에 살았어. 우리 단골이죠? 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손맛하고 비슷해서 자주 왔는데 기억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잘생긴 학생을 어떻게 잊어. 반찬 다 먹으면 또 와요. 우리 쌀도 있으니까 쌀도 사가고. 조심히 가세요. 그날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불어오는 봄바람이 제 가슴을 간지렸고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 이성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오며 가며 얘기한 결과 공대생인 그 오빠는 군제대 후 이번 새학기에 복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부산이고 한 번도 부산 아닌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서울 생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우리 집 반찬을 먹고 향수병을 많이 고쳤다는 고마운 얘기까지 해줬죠. 그리고 공대생 오빠는 순진한 저의 마음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졸업하면 우리 형이랑 사업할 거야. 사업? 응.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야. 컴퓨터가 뭐야? 어떻게 설명해줘야 우리 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긴 건데? 보고 싶다. 미자야, 그러면 내일 학교에 놀러 올래? 나도 학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내일 데리러 올게. 같이 가서 학교 구경하자. 좋아. 우리 사귀자, 연애하자 이런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와 공대생 오빠는 연인이 되어 있었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유도 있고 세상 경험이라곤 반찬 가게가 전부인 저에게 정말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뭘 모른다고 해서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여전히 저희 생활 반경은 반찬 가게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애인이 추천해준 책, 그리고 주말엔 영화도 보면서 제 세상도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어떤 책의 구절처럼 저는 비로소 알을 깨고 나온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오빠는 오빠의 형과 사업 준비를 하면서 저와 결혼하길 원했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죠. 우리 어머니는 찬성 대찬성이었는데 문제는 오빠의 식구들,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뭐? 고등학교도 안 다녔어? 그러면 최종 학력이 충졸이니? 네.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네가 서울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너랑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학교 근처 반찬가게 딸이라고? 그래, 뭐 부모님 직업이 뭐가 중요하니? 그런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을 거 아니니? 너 답답해서 이런 애 어떻게 데리고 사려고 하니? 제정신이야? 내가 허락할 줄 알고 부산까지 내려온 거니? 그렇다면 헛수고했다. 당장 올라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에이, 엄마 왜 그래?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엄마, 왜 어른이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엄마,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미자, 한글 쓸 줄 알고 동계산도 잘하고 어디 가서 사기당할 일 없을 만큼 야무진 사람이에요. 더구나 어디 가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저열한 말 들을 만큼 못나지도 않았어요. 미자는 밑으로 동생이 5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미자는 당시 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등록금이 제일 싼 대학 가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미자는 본인을 희생해 동생들이 본인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거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하숙집 근처에 반찬 가게가 있는데 엄마가 해준 음식 맛이랑 비슷하다고 했던 거요. 그거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미자가 만든 반찬이었어요. 미자는 어린 나이에 이미 손맛이 들 정도로 많은 반찬을 만들었어요. 엄마, 서울에 올라와서 미자랑 어머님이 하는 반찬 가게 한번 가보세요.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줄을 서요. 그 반찬 먹겠다고요. 그거 다 어머님하고 미자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미자 역시 미자의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엄마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니라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니, 어머님 마음이 변하시면 그땐 서울로 올라오세요. 미자도 그렇고 저도 바쁜 거 아시잖아요. 미자야, 가자. 저는 이렇게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나와도 될지 몰라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섣불리 말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너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렇게 저는 결혼에 성공. 반찬 가게에서 열심히 반찬 판 돈으로 제 본가 근처 작은 빌라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나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 당신이랑 이렇게 한 집에서 자고 한 집에서 눈 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반찬 가게에서 봤던 꼬지리 꼬맹이가 내 신부가 될 줄 알았겠어? 뭐? 말 다 했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래, 내가 많이 노력할게. 남편은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과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시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남편이 저렇게 순둥해 보여도 이익에 관련해서는 정말 예민하고 예리하다고 했어요. 아마 지 형보다 네 남편이 훨씬 더 사업 잘할 거다. 첫째는 애가 너무 물렀어. 동계산도 잘 못하고 덜렁거리는 게 많아. 둘째가 야무져서 잘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알았지? 네, 어머님. 저도 남편 믿어요. 남편은 뭐든지 확실한 걸 좋아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랬죠. 뭐든 정확하게. 이게 자기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면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은 점점 날개를 달아 당시 정말 억대 수입이 나는 회사가 됐습니다. 남편이 연애 시절 학교를 구경시켜주겠다며 저를 처음 학교에 데리고 갔을 때 보여줬던 컴퓨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더니 남편은 그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아이디로 구상해 멋진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친정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예, 엄마 이거 안 하고 살면 뭐하니? 그냥 집에서 멍 때리고 있으라고? 누나, 이제 우리도 돈 버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 형님 사업 잘 된다고 그 돈 다 우리한테 줄 거야? 그러면 형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들었지? 너 남편 돈 자꾸 친정으로 가져오지 마. 알았어?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친정어머니 가게를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넓혀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정말 어머니와 동생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르고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무려 남녀 쌍둥이였죠. 쌍둥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전부 병원으로 몰려와 귀여운 아기들을 본다고 난리였던 게 기억나요. 그렇게 아기들은 자라 두 발로 집안을 활개치며 다닐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선잠을 전화 벨소리가 깨웠습니다. 전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경찰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사고를 당해요? 거짓말이죠. 저는 급하게 쌍둥이를 동생들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응? 나왔어. 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응? 여보,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나 좀 봐봐. 응? 눈 좀 떠봐. 경찰은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발견했을 땐 이미 운명을 다했다고 했었죠.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간에 회사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 있었던 것도 이상했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제 제 옆에 없다는 사실 하나에 모든 걸 따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알려준 정말 어쩔 땐 선생님 같고 아버지 같고 오빠 같았던 사람. 정말 평생 모든 걸 의지하며 살 거라고 의심치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절망했고 매일을 울었습니다. 제가 제주씨 불쌍해서 이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민수 때문에 회사가 정말 위험해질 뻔했다고요? 대충 정리를 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아주버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회사 기술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그쪽 회사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고요. 저도 민수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요. 회사는 제가 잘 이끌어갈 테니 재수씨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알았죠? 아주버님은 남편이 알고 보니 스파이였다고 더 이상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라며 돈 몇 푼을 주고 떠났습니다. 남편 덕에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젠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 줄 아는 거라곤 반찬 만드는 게 전부잖아요. 그냥 남편 어깨너머로 경영이니 회계니 본 게 전부고요. 아는 게 없으니 혹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나쁜 짓을 할까 무서워 살던 집을 팔고 친정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머니 옆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처음 우리 가게 와서 사간 반찬. 이건 제일 많이 사간 반찬. 그리고 이건 최근에 맛있다고 했던 반찬.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을 자주 찾았죠. 이렇게라도 남편의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죠. 여보, 우리 아기들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기특하지? 공부머리는 당신 닮았나 봐. 사실 난 공부 잘 못했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고 엄마가 말했을 때 내심 기뻤어. 아, 공부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안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당신은 정말 공부를 잘했잖아. 무려 서울대 공대생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벌써부터 공부를 잘하나 봐. 첫째는 책 읽는 걸 엄청 좋아하고 둘째는 당신처럼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당신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또 한 번 말해주고 싶었어. 그냥 당신이 잊을까 봐.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줄 거야. 지겨워도 참아? 알았지?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음에 올 때 해서 올게. 당신 배고픈 거 싫어했잖아. 애처럼. 나는 아주버님이 한 말 믿지 않아.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서 뭘 밝혀낼 수가 없어. 도와줘, 여보. 혹시라도 억울한 게 있으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말해줘야 해. 알았지?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 편히 쉬고 있어요?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은 집, 그것도 언덕 위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왔을 때도
아이들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기특하면서 안쓰럽고 미안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서 다시 기운 차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좀 먹어. 그리고 이거 엄마랑 우리가 준비한 거야. 이게 뭐야? 아이들 옷이랑 이런 거 사라고 준비했어. 또 화내지 말고 받아. 이모 삼촌이 용돈 주는 거니까. 우리도 예쁜 조카들한테 이것저것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싶은데 왜 매번 언니가 못하게 막냐? 우리에게 용돈 줄 기회를 달라. 아무튼 또 거절하기만 해봐. 나 진짜 화낼 거야. 내가 언니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언니가 엄마랑 반찬 가게 할 때도 나는 어렸지만 그래도 다 기억해. 언니가 우릴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주면 언니는 무조건 받아야 해. 알았지? 거절하지 마. 거절은 거절한다. 고마워. 울지 마. 돈 받으면 좋아야지. 옆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힘내라고 애써주는데도 참 기운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처음 들어보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 벨소리는 아닌데? 어디서 울리는 거야? 벨소리는 안방 옷장 구석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벨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벨소리의 정체는 바로 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걸 해지를 안 했었나?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지? 누군가가 받을 때까지 울리겠다는 끈질김.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거 김민수 씨 휴대전화 맞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민수 씨는... 김민수 씨 와이프 되십니까? 네, 제가 김민수 씨 와이프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 건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을 남편의 후배라고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선배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대체 뭘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형수님. 선배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겁니다. 억울한 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고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뵙자고 한 겁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되신 건 갑자기 생긴 불의의 사고가 아니에요. 전부 계획적으로 생긴 일입니다. 계획이요? 대체 누가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설마요. 아니죠? 맞습니다. 원래 가족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저는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온몸이 떨려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 우리 남편을 배신자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형이 꾸며낸 일이었던 겁니다.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선배님이 사업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셨어요. 거기 일 잘하는 건 물론이요. 직원들도 정말 잘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선배님 바로 밑에서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에 반해 선배님의 형님, 그러니까 부사장님은 사실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을 막대하는 건 당연하고 사고도 많이 쳐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선배님한테 아무리 친형이라고 해도 이건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고 저렇게 불이익만 주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도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배님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저는 정말 전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선배님은 그래도 아기를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다 우리 회사를 위해 회사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
우리 보곤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늘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터진 겁니다. 무슨 일이요? 당시 저희는 신기술 개발 직전이었어요. 전부 선배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였죠. 저희는 이건 정말 대박이다. 우리 회사 이제 정말 큰 기업 못지않게 우리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고무적인 분위기였는데 그걸 선배님 형님께서 다른 경쟁 회사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쪽 경쟁사에서 일주일이나 먼저 신제품 발표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죠. 선배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화내는 선배님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 형님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죠.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는 아이디어였다. 오히려 저쪽에 넘기고 그 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둥.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선배님은 당장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내가 나가라면 무서워할 것 같아? 어디 나 없이 잘해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사장님은 나가셨죠. 저희의 신제품 프로젝트는 그렇게 물거품이 됐어요. 피해액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부사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이미 증거 확보도 다 한 상태였고 고소장만 넘기면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형수님, 선배님 휴대전화 잘 갖고 계세요? 거기에도 증거가 있을 거예요. 혹시 형님 그렇게 되고 휴대전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휴대전화를 해제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넋을 놓고 살았죠. 다행이네요, 형수님. 부사장님이 선배님 세상 떠나시고 선배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형수님이 잘 갖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날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무섭지만 진실을 꼭 알아야겠어요. 변호사들과 얘기를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부사장님이 선배님한테 전화하셨죠. 잠깐 보자고요. 저희들은 선배님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선배님은 괜찮다며 늦었으니 저희들 먼저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회사가 아닌 새로 짓고 있는 공사 중인 신사옥에서 보자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모르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몰래 선배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부사장, 그러니까 선배님의 형님이 선배님을 어떻게 했는지를요. 처음엔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그 모든 모습을 촬영해놨어요. 말다툼이 몸싸움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던 두 사람은 결국 부사장님의 힘에 못 이겨 선배님이 그렇게 변을 당하신 겁니다. 저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음을 참았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는 그때 바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문자가 왔거든요. 사실은 부사장이 아니라 선배님이 우리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빼돌렸고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으로 곧 소환이 있을 예정이니 선배님과 멀리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부사장은 이미 자신들의 사람을 시켜 다 손을 쓴 거였죠.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잘못은 부사장이 했는데 왜 가해자가 선배님으로 바뀌었지? 이건 부사장 짓이구나. 그래서 섣불리 나서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선배님의 휴대전화도 찾았고 부사장이 회사 주식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선배님이 갖고 있던 주식으로 뭘 했는지 그런 증거가 전부 잡혔어요. 이제 붙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결하고 선배님 억울한 일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사람 그렇게 가고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선배님이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곧 전부 해결될 겁니다. 우선 휴대전화는 형수님이 계속 갖고 계세요. 그리고 증거물로 필요할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몸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이야말로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들으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괘씸함이었습니다. 감히 가족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이런 짓을 벌여? 돈에 눈이 멀어서? 능력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월급 받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조용히 살았어야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소름이 끼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연락들이 오갔는지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죠. 그날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불러냈던 아주버님. 그리고 그 전 메시지를 보니 자신의 잘못이다, 용서를 빈다는 얘기부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메시지까지 전부 남아있었습니다. 이 유용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별짓을 다 했을 텐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응급실 담당의가 저에게 제일 먼저 챙겨줬던 게 바로 남편의 휴대전화였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야말로 뭘 알고 그러신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으로 서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고 당연히 아주버님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돌아있다고요. 저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저 범인이 나눈 대화가 모두 여기에 남아있죠. 이래도 제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입니까?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정신 나간 겁니까? 아니면 남편을 억울하게 잃은 여자가 정신이 나간 겁니까? 다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면 대체 여기서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전부터 제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본인의 능력 없는 걸 탓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탐내기 바빴죠. 그리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감히 겁도 없이. 저는 증인으로 나오라면 항상 나올 것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조사도 모두 받을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받을 수만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증거물로 채택합니다. 재판 후 얼마 지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어쩐 일이세요? 남편 떠나고 한 번도 안 찾아오셨던 분이. 아마 아주버님 때문에 오신 거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남편 그렇게 가고 어머님도 회사 한 자리 차지하셨잖아요. 입 다무는 조건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드려요? 얼마 해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여길 왜 오신 거예요?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계셨던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 딱 2사람 있었는데 그게 아주버님하고 어머님이셨어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다 듣고 그렇게 무표정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아주버님만 어머님 아들이고 우리 남편은 어머님 아들이 아니에요? 돈만 만질 수 있다면 돈 주는 아들만 있으면 되나요? 어머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네? 입이 있으니까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네가 말할 틈을 줘야 말을 하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뭐 알았다. 우리 모두 교양인이니 교양 있게 말해보마.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데 슬프지 않은 부모가 어딨니? 나 역시 너무 슬프고 자식들이 모두 이렇게 돼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미자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나도 첫째가 전부 꾸민 일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 진짜야. 나도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고 첫째를 내가 정말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니?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이 남긴 재산을 탐내는 부모가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와 아이들이 이런 곳으로 이사와서 살게 됐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회사가 아주버님 앞으로 넘어가고 회사에 어머님 자리가 생겼으면 저와 아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첫째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둘째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괜히 연락하고 만나고 지내다간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고. 그 마음 상태부터 잘못된 거예요. 위험하든 말든 어머니라면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됐죠. 됐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냥 오늘 왜 오셨는지만 말씀하고 가세요. 저 어머님이랑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곧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어머님도 싫으시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누구를요? 누굴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정신 맞으세요? 아들 2명 전부 이렇게 보낼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는 걸 봐야겠어. 어머님, 아주버님 제명 못 들으셨어요? 그거 같이 들어놓고 지금 저보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아빠 없이 살게 됐는데 지금 그 원흉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 잘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으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뻔뻔함도 유전인가 봅니다. 너도 자식 둔 엄마로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응? 제가 어머님 마음을 왜 이해해야 하는데요? 저는 어머님처럼 그렇게 못된 자식이 없어서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잘못했다고 혼내고 가르쳐야지. 그렇게 대놓고 감싸주려고만 하고 괜찮다고만 하면 자식이 제대로 크나요? 아, 어머님은 여태 첫째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이 먹고도 인간이 덜 됐구나. 잘 알겠습니다. 아주. 왜 안 가고 그렇게 서 계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아들인데 제가 뭐라고 고생을 시킵니까? 다시 판사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오신 거세요? 표정 보니까 진짜 제가 이럴 줄 아셨나 보네. 꿈 깨세요. 어머님의 첫째 아들은 잘못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원래 안 나갈게요. 나가는 문 아시죠? 가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어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혹시 할머니 봤다는 얘기를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시어머니는 나가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돌아가셨나 봐요. 기다렸다가 아이들에게 엄한 말을 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우리 아기들 왔어?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효신이 또 밥 남겼어. 내가 급식실에서 다 봤어. 누난 돼지라서 밥 2그릇 먹었냐? 뭐? 너 이리로 안 와? 어렵게 찾은 평화 오래 유지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얘들아, 너희 혹시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니? 미국? 미국 어디? 난 뉴욕이 좋은데? 누나는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미국이냐? 엄마 그런데 미국은 왜요? 사실 엄마 미국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보고 싶어서. 엄마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우리 애기들 데리고 가면 어떨까 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엄마 혼자 어떻게 보내. 엄마 미국에 혼자 갔다가 국제 미화되면 진짜 큰일인데. 그렇지? 당연하지. 엄마 영어 공부도 하다 말았잖아. 아빠가 엄마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아빠는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가 엄마 영어 알려드려야지. 언제 가? 우리 방학하면? 응. 너희들 방학하면. 그리고 너희들 대학 갈 때까지 미국에서 살 거야. 응?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살자고? 엄마, 진심이야? 그럼. 엄마가 언제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봤니? 진짜로? 난 좋아. 그러면 여행이 아니라 우리 유학 가는 거잖아. 진짜 좋은데? 완전 좋아.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학교 나랑 누나도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엄마, 그런데 미국에서 살려면 우리 돈 많아야 하는데 괜찮아? 그럼 엄마 돈 많아. 이제 우리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저번에 봤던 용인 삼촌 알지? 그 삼촌이 빼앗겼던 아빠 돈 다 찾아줬어. 돈도 찾아주고 아빠 억울함도 다 풀어주고 뺏겼던 회사도 다시 우리 거 됐어. 그런데 엄마는 회사 경영 같은 거 할 재주가 없잖아. 괜히 엄마가 사장하겠다고 했다가 회사 망하면 어떡해. 그래서 회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한국 말고 미국에서 살까 생각해봤어. 너희들도 고민해봐. 꼭 미국이 아니어도 돼. 다른 나라도 좋아. 대신 정말로 가면 너희 대학생 될 때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아빠의 억울함이 다 풀렸어? 그러면 회사 다시 우리 아빠 거야? 응? 아빠 거야. 좋지? 응, 진짜 좋아. 정말 다행이다. 나 정말 기뻐.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케이크 사와서 기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나 너 용돈 얼마 남았냐? 나가서 케이크 사오자. 2만 원 있는데? 가자. 엄마, 케이크 사올게. 그렇게 정리한 저와 아이들은 한국을 정리하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그 옛날 친정어머니를 위해 공부도 포기하고 반찬을 만들고 팔았던 저에게 주는 보상이랄까요? 20년 만에 하는 공부가 어렵기는커녕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 돌보고 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아이들이 방학하면 미국 다른 도시를 여행하고 또 보고 배우고 여러분도 아시죠? 대한민국 여권 파워 센 거. 어떤 나라든 특별한 심사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시아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과거 남편이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연결해 준 것처럼 저 역시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여행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온 마음을 핥히고 갔던 생채기들이 조금씩 낫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 동화돼 한국의 힘든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훨씬 풍부하게 성장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아유, 내 새끼들. 할머니! 와, 이제 완전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응, 이제 실컷 돌아다녔으니까 한국으로 왔지. 아무리 이 나라가 싫어서 나갔어도 결국엔 여기로 돌아와야지. 안 그래요, 엄마? 그래, 잘 왔어. 아유, 안 힘들었니? 비행기 타는 거? 전혀요. 다음에 우리 휴가 내면 그땐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저번에 미국에 와서 너무 짧게 계셔서 저희 너무 서운했다고요. 이모들이랑 삼촌도. 우리 그땐 다 같이 여행 가는 거야? 알았어. 너희만 믿고 따라간다. 우리 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며? 안 떨려? 괜찮아. 아빠보다 더 멋있게 일할 자신 있어. 아들은 남편이 일군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팅이야.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네. 이게 맞는 건가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 아들이 맞긴 한 건지 딸과 다르게 아들 역시 공대를 졸업했고 사업머리가 정말 비상했어요.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용인 씨. 남편 후배가 정말 많이 도와줬죠. 창업주 아들이라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입사하는 거니까 내부 소음도 거의 없었죠. 바이올린을 전공한 딸은 곧 연주여행을 떠나요. 다시 먼 길을 가게 될 딸을 위해 가족의 따뜻한 품을 선물해주고 싶었죠. 언제 이렇게 커서 제 몫을 하며 사는지 정말 기특해 죽겠어요. 지금도 남편 생각하면 눈물 나요. 아마 다시 만날 때까지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겠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되잖아요. 결국엔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꼭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